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탈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받고서 눈물을 흘려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인데요. 미리 준비한다면 더 알뜰한 연말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려주실 키움 에셋 플래너 손우철 자산관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노하우를 또 가르쳐 주실 베나체의 신성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베나체가 어떤 뜻이라고요? 배우고 나누고 채우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육회사라서 이름을 베나체로 지었습니다. 예. 잘 배워서 잘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누고. 예, 그렇습니다. 나누는 걸 빼먹으면 안 되겠죠. 연말정산은 이제 소득공제 후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고 또 세금이 확정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환급이라는 보너스를 받고 누군가는 세금이라는 폭탄을 받게 되는데 모두가 13월에 그 보너스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면 그런 내가 이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직장인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제 돈을 돌려받았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세금 더 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만나서 내용을 좀 짚어가다 보면 평소에 좀 이렇게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과 관련된 인적공제를 뭐 소득공제를 좀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이제 금융상품이라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오히려 돌려받았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 그 흐름들을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네네. 그 총 급여액에서 일단은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저렇게 있다는 거죠. 네네. 일단은 총 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을 뺀 건데요. 우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급여액이 작아지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비과세 소득 이를테면 뭐 필요 경비조의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비과세 소득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 경비격인 근로소득 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경비를 빼주는 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이른바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같은 공제액을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잘 받게 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드니까 이게 절세 효과가 있겠죠. 저게 하나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 이제 기본 세율을 6에서 40% 이제 곱해줍니다. 이러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 이걸 다 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연금 계좌가 있다 그러면 돈 불입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월세로 이제 있으신 분들은 월세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세액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내가 이제 지금까지 냈던 세금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덜 냈다 그럼 더 내게 되는 거고 관리를 잘해서 더 많이 이제 내는 것처럼 이제 정산이 잘 됐다.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과세 표준을 잘 줄이고 꼼꼼하게 공제 혜택들을 챙기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불법으로 안 내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그 권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거 왜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자꾸 줄어들죠? 처음에는 이제 혜택을 좀 많이 주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자꾸 이제 공제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소득의 4분의 1 이상 카드를 써야 좀 공제 혜택이 있는 겁니까? 4분의 1 이상을 써야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써야 되죠. 실제로 25%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내야 되니까 자기 계산들을 해보면 5천만 원 정도 소득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750만 원 이상을 써야, 그죠? 그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죠. 1,500만 원 정도 써야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전액을 쓰는 대로 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점. 그거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는 거랑 현금이나 체크카드 쓰는 거랑 좀 구분이 되니까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 쓰는 게 훨씬 더 공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 좀 인지를 하시면 돈 관리도 잘 되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저 표를 보세요. 지금 저기 보험료, 마트, 태권도 이러면서 신용카드로 쓴 금액이 125만 원, 165만 원에 지출했는데 125만 원을 썼다.
이럴 때 그 공제를 갖다가 15%를 갖다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렇게 됐을 때? 네, 이게 이제 신용카드 사용분이 이제 125만 원이니까 125만 원 곱하기 15%. 예. 네, 그러면 뭐 한 15만 원 정도가 되겠죠. 예. 여기에서 또 이제 본인의 기본 세율이 또 적용이 되니까 예. 생각보다 이제 공제율 자체가 세금을 환급받는 게 상당히 좀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런데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체크카드는 30%라면서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이제 공제율이 3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소득이 한 총 금액이 3천만 원이신 분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이분이 그 자기 일단 소득에 일단 그 15% 이상 게 써야지 25% 이상 써야지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1,000만 원 썼는데 한 절반 썼다고 가정할게요. 예, 한 절반 1,500원 썼어요. 썼다. 예. 그러면은 25% 초과분이 750만 원 정도 되니까 예. 그러면 1,500 빼기 750만 원. 그러면 750만 원이 이제 그 실제 이제 카드 사용했다 이렇게 그렇죠. 인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750만 원 곱하기 신용카드를 썼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 15%를 공제해 주는 거고. 아하. 현금이나 체크카드 썼다. 그러면 여기에서 30%. 네, 30% 공제를 해 주는 거죠. 뭐 일단은 뭐 지금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방금 같은 사례에서 만약에 신용카드를 썼다. 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15% 구간이라면 18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데 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그 2배인 약 한 36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네. 이왕 쓰실 거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그레이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더블로 이렇게 환급받는 느낌은 아니네요. 왜 그런 건가요? 워낙 금액이 작으니까 예. 18만 원, 36만 원 해봤자 그 예.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큰 금액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 받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1,500만 너무 원.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연말 정산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스투피드가 아하,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 돈을 차라리 잘 관리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고요. 그다음에 예. 만약에 신용카드를 쓴다 그러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방향을 좀 돌리시는 게 예. 그나마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일단은 덜 쓰고 덜 써서 아끼는 게 그게 훨씬 공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우, 그거 이게 뭐 이제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고 그다음에 이왕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그러면 그 현금이나 중에서도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써라. 비율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막 썼다. 네. 결국 공제받는 비율이 내 카드 사용 금액의 2%가 안 돼요. 근데 체크카드 쓰면 2%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보면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연말정산 받으려고 신용카드 막 쓰기보다도 네. 평소에 관리 잘하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요. 누구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총 소득 25% 이상 써야지 예. 일단 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인데 총 금액이 3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50만 원인데요. 예. 만약에 총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750만 원, 즉 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유리한 게 일반적인데. 아닙니다. 근데 너무 연봉이 많아지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잖아요. 네. 6%에서 40% 사이에 유를 적용하는데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그런 걸로 경비를 좀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 핵심인데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바로 지금 하셨어요. 그게 그렇군요. 원칙인데 예. 또 다른 게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소득자 한 명이 너무 이제 고소득인 거죠. 예.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이제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있다 치더라도 예. 본인이 공제를 받아서 과세 표준을 낮추게 되면 예. 누진세율 자체를 이제 낮출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개별건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요즘에 국세청을 가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입력이 돼 있고요. 예. 또 본인의 10월에서 12월 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 건지 살펴보는 것이 그레이트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짧게 하나 팁을 주신다면 네. 가령 과세 표준 40%일 때
어느 정도 써야지 40%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로는 소득 구간을 봤을 때 일단 뭐 1억 5천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가시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실제 맞벌이일 경우에는 1억 이상 넘어가는 사람의 어떤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카드를 얼마 사용했냐도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그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중요한 얘기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 분이 다 고만고만 하시다면 그러면 어느 한쪽이 좀 덜 버는 쪽을 카드를 쓰는 게 좋은데 어느 한쪽이 꽤 높아서 과세 표준 구간에서 꽤 높게 내실 분은 오히려 그분의 카드 사용액을 높이는 게 낫다. 자, 그런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건 모든 공제 항목 다 조회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전부 다 제공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 등록 안 되는 항목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연말정산에서 직접 챙기셔서 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라든지 그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 교육비, 그다음에 보청기나 휠체어 이런 부분들에서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것도 50만 한도 내에서 이말정산이 가능한데 그런 구매 비용, 그다음에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취약자 아동 학원비, 그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좀 챙기셔서 등록을 하셔야 제대로 연말 정산할 때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안경 진짜 억울해요. 보통 안경 하나만 갖고 안경 쓰시니까 다 아시지만 하나만 갖고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 두 개 정도 산다 그러면 50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왜 50만 원이나 한도를 정해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도 장애인으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 자료 중에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게 일반 사용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잘못 분류가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러니까 일단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실차하게 되면 공제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개인이 좀 챙겨야 될 개인이 이제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신용카드 회사에서 2015년도만 하더라도 누락 금액이 한 1,400억 정도를 아예 누락시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잘못 분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누락을 해버려요. 아예 금액 자체가 누락된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게 뭐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라든가 뭐 수업료 내는 거, 기부금, 신차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개인이 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의료비와 관련돼서도 누락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 뭐 병원에 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혹시 내가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를 한 번 정도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이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 직장인들이 의외로 실수하기 쉬운 거 이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적 공제지 않습니까? 근데 인적 공제를 조금 쉽게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뭐 자녀는 다 챙기는데 부모님이라든지 또 내지는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등록하면 되는데 등록 안 해서 누락이 된다든지 또 내지는 본인 부모님은 되는데 장인 장모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한다든지 또 내지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이미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항목이거든요. 1인 당시 150만 정도 되고 또 이제 70세가 넘어가면 고령자 또 추가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들이 있으면 또 공제를 받을 이런 부분도 쭉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안 해도 또 내 형제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챙기지 못해서 누락하는 부분 제일 크면서도 놓치고 있는 게 인적 공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적 공제. 뭐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본가에서는 둘째가 받고 있고 처가에서는 첫째 형님이 받고 있어가지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둘째가 자기가 더 이 집에 기여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형제가 누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연극하다가 워낙 부모님을 힘들게 해드려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체크해봐야 될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가족 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인적공제 항목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니까 상당히 큰 항목인데요. 근데 이게 장애인 등록법상 장애인하고 세법상 장애인 좀 다릅니다. 그렇겠죠. 세법상 장애인은 실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아하. 취약이나 취업이 조금 이제 불가능한 상황. 이럴 때는 예.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러면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그 예전에 납세자명에서 이 가장 누락한 항목들을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암 치료 받고 있다 이러면 그렇죠. 분명히 이걸 띄워줄 수 있는데 고혈압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고혈압 치료도 관절염이라든가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족이 하여튼 병원에 치료받고 있다. 그러면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표준 세액이냐 특별 세액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데 이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보통 뭐 공제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제 받아도 14만 원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13만 원 공제를 선택한다. 그걸 이제 표준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은 아주 가끔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특별하게 선택하는 게 대부분은 그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예. 자기가 그냥 나는 그냥 그런 내 개별적 공제 안 받을래라고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의 재취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 단절 여성일 경우에 절세 특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부분들 또 그 장려하고 이런 측면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한 150만 원 연간 한도로 해서 70%까지는 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취직을 시키는 기업에도 약간 혜택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경력 단절료, 경단료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적용 대상에는 이제 29세 미만의 청년들, 그다음에 60세 이상,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외에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이거나 또 월세 세입자거나 이럴 때도 뭔가 그 절세를 좀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네,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아마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자격 예. 조건은 있습니다. 일단은 무주택 근로자셔야 되고요. 예.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큰 집에 사는데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집 규모에 대한 규제를 좀 두고 있는데 예. 일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오피스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그 고시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얼마를 공제해주냐? 내가 낸 월세 10%를 공제를 해주는데 예. 연 750만 원 한도니까 최대 75만 원까지 예.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최근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에는 연봉이 이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세입 공제율이 12% 높아지니까 예. 사실은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반드시 이 공제는 챙기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 상대가 임대 그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이제 계약만 되어 있고, 예.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예.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꺼려지는 거예요, 신청을 하기가. 왜냐면 이제 괜히 월세 그 집주인하고 조금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최근 5년치를 한꺼번에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놨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예. 누락돼 있으신 분들은 예. 이걸 반드시 경정 청구해서 예.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 집주인이 성격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부딪히지 말고 나중에. 이사한 다음에 처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꼭 한번 적어놓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월세 계약을 근데 제 이름으로 안 하고 아내 이름으로 했어요. 이러면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올해부터 바뀌어서 네. 올해부터는 가능하도록 이제 되었고요. 단지 예. 원래 주소지하고 그다음 계약상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똑같아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랑 실제 거주하는 곳이랑 똑같아야 그렇지 가능. 그게 다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일부러 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좀 분리해 놓고 아내 이름으로 월세하고 이건 받을 수 없다. 그런 거는 안 네, 그렇지만 실제로 월세를 힘들게 그 버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아내 이름으로 계획돼 있어도 같은 주민등록 주소 안에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 반드시 공제 혜택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 저 같은 사람한테 좀 뭐 좋은 방법 없나요? 혜택? 저도 이제 아이가 3명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교육비의 15%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의 경우에는 일단 전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예. 근데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는 한 명당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더라, 이런 예. 건데요. 이럴 때면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라든가 해외 교육비 이런 것들은 영수증을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과외비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한테는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학원비는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중고생 같은 경우 교복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영수증도 챙겨놓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평소에 좀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교복비가 있어요. 네. 거기도 교복이 있다고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복은 혜택이 없군요. 야,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총 소득이 5천만 원 정도인 이 무주택자에 있지 않습니까? 청약저축이 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금융상품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례를 보시면 예. 근로소득 금액을 총 금액 한 7천만 원 이하여서 근로소득 금액이 한 1,825만 원 정도 되는 분이다라고 예. 생각하면 청약종합저축이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전체가 대상 소득 이제 과세 대상이 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청약종합저축을 240만 원 정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에서 240만 원 전체를 공제하는 게 아니고 40%를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예. 96만 원 정도가 이제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공제 금액 없을 때와 비교해서 약간 96만 원 정도를 공제를 받아서 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1,200만 원, 4,600만 원 정도의 소득 구간 한 16.5% 정도를 계산을 하면 총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6만 원 정도 아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40만 원을 저축을 해서 16만 원 환급을 받는다. 뭐 아주 괜찮은. 이자율로 따지면 이 6.7%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자도 있고 청약주택 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권도 네, 그렇죠. 신청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6.6%의 절세 효과가 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용하기 이거보다 좋은 상품 없다라고 할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죠. 국민연금 말고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품이 또 청약저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별히 요거는 놓치지 말아라. 시민들이 알아야 될 꿀팁 하나씩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경정청구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정청구. 네, 그러니까는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누락된 항목을 다시 챙겨서 예. 청구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한 건데요. 5년 이내 그렇죠. 이걸 하면 5년 되는 이내. 거죠. 네, 근데 많이 놓치시는 게 월세, 인적공제 이거 많이 놓치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걸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 맞아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종교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예. 내가 이제 다른 종교에 기부금 낸 거를 알리기 싫다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민감한 회사를 사생활들. 옮기고 네. 이제 그렇죠. 신청을 하면 민감한 사생활들이 있으면 꼭 그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실제로 경정청구에 의해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 제도는 반드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꿀팁입니다. 예. 어떤 꿀팁이 있나요? 네, 저는 꿀팁보다 자세 자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작은 거 무시하지 말자. 우리가 연말정산을 좀 무시하는 이유는 그거 받아봤자 얼마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인데 예. 그런 생각이 애국심 사실 때문에도 있어요. 그렇죠. 좀 세금을 더 내고 싶다는 그런 애국심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면에 계속 영향을 미쳐서 예. 사실 자신이 자산을 건강하게 하고 부자가 되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작은 거 무시하지 말자. 작은 걸 무시하면 수두핏이 네. 되는 거군요. 작은 걸 더 잘 챙기면 그레이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세금을 내고도 자산 소득의 상위 10%라면 아동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 이런 또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보편복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의 제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요. 오늘 키움 에셋 플래너 손우철 자산관리 전문위원 그리고 베나체 신성진 대표 모시고 연말 정산 절세 팁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